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비행기 묘지. 2. 한국의 남다른 능력. 3. 로키드 마틴은 수천억 원을 증발시켰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미국 모하비 사막에 위치한 비행기 무덤. 데이비스 몬탄 비행기 저장소에 한 한국인 무리가 들어옵니다. 그 한국인들은 어느 동체만 남은 노후된 비행기들을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그 비행기를 사겠다고 했는데요. 모하비 사막을 찾은 한국인들은 한국항공우주산업 직원들로 우리나라 P3 해상초계기 도입 사업차 모하비 사막을 찾은 것입니다. 데이비스 몬탄 비행기 저장소 관리인은 이 쓸모없는 비행기를 사겠다는 한국항공우주산업 직원들이 제정신인가 싶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재고를 처리할 수 있어 매매 계약서에 서명을 하게 되는데요. 과연 이 모하비 사막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모하비 사막은 항공기 무덤으로 잘 알려져 관광지와 영화 촬영지로 유명한데요. 미국은 물론 전 세계에서 운항되던 항공기와 폐기 처분된 기체들을 모아놔 하늘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 흡사 항공기 주차장으로 보일 정도입니다. 모하비 사막에 항공기를 모아둔 계기는 1969년 후반 월남전이 끝나면서 미국 정부는 폐기 처분할 항공기를 임시 보관할 장소가 필요했었습니다. 이에 미국 정부는 특히 유사시를 대비해 항공기가 부식되지 않고 50년 이상 보존이 가능한 지역을 찾다가 1년 내내 강우량이 100mm 이하로 건조한 기후를 가진 캘리포니아 지역에 모하비 사막을 최적의 장소라고 판단하고 항공기를 보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 모하비 사막에는 세계의 모든 기종의 항공기가 그대로 방치가 돼 있는데, 이 가운데 쓸모가 있는 비행기의 경우 다시 새 주인을 찾아 취향을 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는 경우 위탁 처분을 통해 부품의 일부가 재활용되거나 혹은 버려지는 구조입니다. 모하비의 항공기를 모아놓기 이전에는 항공기를 재사용하기 위해 일부 부품을 떼어내서 녹이는 등 다시 재련을 했지만, 현재는 자원이 풍부해지고 산업이 발달하면서 항공 부품 소재를 재생하는 것보다 새 것을 생산하는 가격이 더 싸졌는데요. 결국 세계 항공사들과 미국 정부는 항공기를 폐기 처분하지 않고 데이비스 몬탄 비행기 저장소에 모아두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미국의 모하비 사막에는 약 9천여 대의 항공기가 보관 또는 폐기된 상태로 있습니다. 큰 활주로와 공항 시설, 그리고 영화 촬영장이 있는 모하비 사막은 항공인들에게는 새로운 교육 장소 및 관광 장소로 인기가 높습니다. 특히 이곳에는 생산이 중단된 옛날 기종의 항공기들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테러의 여파로 파산한 항공회사에 의해 보관 중인 20대의 F100 기종과 버려인 영국 버진 아틀란틱 항공 소속 747전보 비행기, 그리고 미국 공군이 폐기 처분한 F1 미라지 전투기까지 항공기 역사박물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다양한 항공기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모하비 사막의 경납고와 활주로, 그리고 부품 재활용 창고들은 세계 1위의 규모를 자랑합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보관 중인 항공기들을 다 운용한다면 미 공군 다음으로 강한 항공 전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데이비스 몬탄 비행기 저장소에서는 퇴역한 군용 항공기들을 우반국에 싼 값으로 팔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항상 싼 게 비지떡입니다. 값싸다고 막 사들이는 경우 사들인 국가에서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 이유인즉슨 노후화가 심각하게 진행됐기 때문인데요. 모하비 사막에 있는 대부분의 군용 항공기는 단종된 기체로서 수리 부품 조달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부품 수급에 드는 비용이 천정부지로 치솟습니다. 모하비 사막에서 노후 비행기를 사서 고쳐 쓰는 것보다 새로 사는 것이 더 안전하고 싸다 라는 말까지 돌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도 이런 모하비 사막에 모래 늪에 빠질 뻔했는데요. 미국의 군수 업체들은 한국이 늪에 빠지길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깜짝 놀랄만한 일이 벌어집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미국 군수 업체들이 깜짝 놀랐을까요? 우리나라 해군은 2010년까지 당시 최고라고 불리는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을 보유하는 등 함정 기술의 비약적 성장을 이뤄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해군 항공 정찰 자산이 너무나 부족했는데 고작 P-38대만을 보유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천안함 피격 사건까지 터지면서 적 잠수함의 대비가 시급했습니다. 그런데 삼면이 넓은 바다인 한국의 전 해상작전 구역을 감시하려면 한 해상 초계기가 최소한 32기 정도가 필요한데 8대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였죠. 그래서 우리 해군은 잠수함 탐지 능력을 높이기 위해 추가로 초계기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는데 1대 도입 비용이 한화로 4천억 원 상당이나 하는 고가였습니다. 이는 우리 해군에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가격이었습니다. 4천억 원은 현재 현대중공업이 건조하는 최신의 울산급 배치 3호위함 한 척 가격과 맞먹는 금액이었습니다. 결국 한국 해군 관계자들은 고심 끝에 합리적인 선택지를 고안해냅니다. 바로 모하비 사막에 보관 중인 중고 P3B를 도입하자였습니다. 당시 우리 군이 찾은 모하비 사막에 있는 P3B는 P3C의 하위 모델로 미 해군이 25년간 사용했던 노장 중의 노장이었습니다. 퇴역 후에도 모하비 사막의 퇴역항공기 보관소에서 14년 동안 놀고 있던 녀석을 한국에서 사겠다고 한 것이죠. 상태가 그나마 괜찮았던 것들로 골라왔다고는 하지만 한계 수명인 15,000시간에 거의 달해 있었던 데다 14년간 방치되었던 P3B는 항공기 역사박물관에나 어울릴 만한 최악의 상태였습니다. 미국조차도 손볼 엄두를 못 내고 있었는데 이를 한국 해군에서 사준다니 기쁜 마음으로 개조 견적을 계산하고 있었지만 한국 정부가 자체 개조에 들어간 것인데요. 우리나라 정부는 모하비 사막 퇴역 항공기 보관소에서 대당 100억 원이 안 되는 가격으로 총 9대의 P3B를 들여왔습니다. 그중 1대를 해체해 부품을 조달받는 동류 전환용으로 사용되었고 8대의 P3B를 KAI가 개조를 맡아 700억 원의 P3C하였습니다. 개조를 거쳐 재탄생한 초계기의 이름은 P3CK로 기존의 P3C 해상 초계기에서 당당히 K를 붙인 업그레이드된 항공기입니다. 또한 원가 4천억 원에 비하면 훨씬 저렴한 700억 원으로 비용을 탁월하게 절감하였죠. P3B와 P3C의 제작사인 로키드 마틴에서도 자신들도 이렇게는 개조를 못한다며 극찬하고 나섰는데요. 완전히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 P3CK는 최신 장비들이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P3CK는 동체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새로 장착해 새 것과 같았습니다. 적은 비용으로 성능을 개량해내는 기술력은 한국이 세계 최고라고 인정할 정도였는데요. 이로 인해 현재 한국 해군은 P3C 8대와 한국형 P3CK 8대 등 총 1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군은 천안함 폭침 사건에 따라 잠수함 탐지 능력을 높이기 위해 P3CK 8대를 더 배치해 그동안 부족했던 대잠 능력을 높였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는데요. 이는 단순히 부족한 해군 항공 전력의 숫자만 늘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능 면에서도 크게 향상돼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요. P3C가 넓은 바다에 있는 표적만 탐지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해 P3CK는 항구에 정박 중인 함정과 움직이는 육상 표적을 식별할 수 있는 다목적 레이더를 탑재하였고 P3C 대비 5배 이상 향상된 고배율 적외선 광학 카메라, 디지털 음향 수집 및 분석 장비, 자기 탐지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P3CK는 대지 공격이 가능한 하푼 블록 2 미사일을 무장해 우리 함정에 큰 위협이 되는 적의 해안포와 미사일 이동 발사대 등을 사정권 밖에서 타격이 가능합니다. 또한 실시간 전술정보 전송 시스템을 통해 KF-16이나 헬기 등 공격기에 대한 정밀 표적 정보 제공과 전술 통제 기능을 보유해 군의 합동작전 수행에도 큰 몫을 담당할 것이라고 해군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여기에 적외선 영상 장비를 장착한 P3CK는 야간에도 적의 함정을 고해상도로 식별해낼 수 있어 야간 초계 능력이 훨씬 높아졌는데요. 육상 표적 분석 능력도 군이 운용하는 금강 정찰기에 필적할 만한 성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어 제한적인 육상 감시도 가능해 전천후 초계기로 탈바꿈했습니다. P3CK는 감시 능력만 향상된 것이 아니라 무장 능력도 크게 향상됐습니다. P3CK 기체 아래에는 경어뢰와 대함 공격 능력을 갖춘 AGM-84 하푼 미사일을 장착해 웬만한 잠수함과 수상함과의 제한적인 교전이 가능합니다. 또한 탑재 가능한 AGM-84 하푼 미사일은 공대지 미사일로도 사용할 수 있어
유사시 항구에 정박해 있는 적 함정과 기지시설을 폭격할 수 있습니다. P-30K의 탑재 가능한 총 무장은 하푼 대함 유도탄 6발, 기뢰 9발, 어뢰 8발, 대잠 폭뢰, 소노부이 84발, 마린마크 해상 표시판 등의 무장이 가능한데요. 이 정도 무장력은 함포를 제외한 웬만한 호위함과 맞먹는 무장력입니다. P-30K는 1소티의 최대 시속 761km로 14시간에서 15시간 동안 작전을 수행할 수 있으며 4,400km 주변 지역을 감시할 수 있는 넓은 작전 반경을 가졌는데요. 긴 작전 시간은 잠수함을 추적하는데 큰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실제로 P-30K는 1997년 11월 소흑산도 해상에서 중국의 민급 잠수함을 발견, 소노부이를 투하하는 등 11시간 35분 동안 추적해 부상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잠수함이 해면으로 부상한다는 것은 항복을 의미하며 지휘관이 직위해제될 만큼 중징계가 내려지고 국가적으로 씻을 수 없는 큰 수치로 여겨집니다. 또한 2017년 초에만 두 차례 서해상에 한국방공식별구역 KADIZ을 무단 항행하는 선박을 작전 인가구역 밖으로 몰아내기까지 했는데요. 바로 북한 선박 진송호와 신진 2호였습니다. 정확한 의도는 모르나 우선 방공식별구역 내 허가받지 않은 외국 선박이 들어오면 근접 감시기동을 통해 60m 상공까지 저공 비행으로 선박을 압박하여 영해 밖으로 퇴거 조치를 시행합니다. 이외에도 서해상과 동해상에는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일본의 전투함과 정보함도 출몰하는데요. 해군 관계자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철저한 경계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순조롭게 진행 중인 KF-21 개발 사업의 유일한 걸림돌인 인도네시아. 얼마 전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이 KF-21 보람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고 기자들 앞에서 폭탄 선언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KF-21은 4.5세대라는 태생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 것인데요. 때문에 인도네시아는 KF-21을 손절하고 이를 대신할 새로운 5세대 전투기 개발국과 협상 중이라고 발언했다고 합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소식에 KAI가 한바탕 뒤집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난데없이 인도네시아 언론에서 들고 일어나 한국이 아니라 인도네시아 국방부와 국방부 장관을 질타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얼마 전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 프라보워 수비안토 국방부 장관이 KF-21에 대해 입을 열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반퉁에서 열린 더 퍼스트 디펜드 아이디 행사에 참석한 프라보워 장관은 인도네시아에 도입될 KF-21이 4.5세대에만 고착될 것이라고 말하며 진정한 5세대 전투기 도입을 위해 새로운 국가와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폭탄 발언을 터뜨리며 큰 충격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거기에 인도네시아에서 새롭게 5세대 전투기를 도입할 나라가 바로 TF-X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튀르키예라고 밝혀 업계를 한바탕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5세대 전투기를 위해 손을 잡고 싶다고 말한 튀르키예는 현재 자체적으로 5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기 위해 TF-X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KF-X 개발 사업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시작됐었던 이 사업은 여러 번 엎어질 뻔한 위기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겉으로 봤을 때는 수남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르도안 정권의 선거 승리를 위해 껍데기만 그럴듯한 모형을 내세운 걸로 의심받고 있지만 지난 3월에는 TF-X의 첫 번째 시제기를 공개하고 지상주행 시험을 치르는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튀르키예에서 보여준 대로라면 개발이 중반을 넘어선 지금의 TF-X 사업에 이제 와서 인도네시아가 낄 여지가 있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TF-X 사업에 합류하기 위해 KF-21을 지참금으로 들고 가려는 정황이 포착되면서 튀르키예와 인도네시아가 손을 잡으려던 이유가 드러났습니다. 지난 몇 년간 인도네시아에서 분담금 지급을 지연하면서 KAI에서는 개발 과정에서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의 참여를 거부하고 기술 이전 교육도 전면 중단했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불필요한 인도네시아 측 항공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한국으로 입국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이들이 KF-21에 접근하여 기술을 빼내려 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마침 KF-X 사업에 미납금을 두고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최종 협상이 이달 내로 시작될 예정인데요. 인도네시아에서 미리 공개한 협상 조건을 살펴보면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이 나오지 않을 지경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분담해야 했었던 개발 비용을 총 20%에서 15%로 줄여달라는 말도 안 되는 조건을 시작으로 계약으로 정해져 있었던 KF-21 1차분의 도입 단가와 분량을 줄여달라 요구했습니다. 거기에 한국의 허가 없이 KF-21을 제3국에 중고로 팔 수 있게 해달라는 조건을 붙였는데요. 이를 통해 인도네시아에서 KF-21을 튀르키예에 넘기려는 것이 아니냐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KF-21을 분해하고 역설계하여 KF-21이 기술을 훔쳐 TFX에 적용할 수 있게 말이죠. 실제로 튀르키예는 부족한 TFX의 기술력을 보완하기 위한 시도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지난 2021년 말 튀르키예에서는 파키스탄의 TFX 사업의 공동 개발국으로 합류하지 않겠냐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안에는 숨겨진 속내가 있었는데요. 바로 파키스탄을 통해 중국의 전투기 기술을 빼돌리기 위한 것이었죠. 파키스탄은 중국과 함께 제이프-17 전투기를 개발하고 생산한 경험과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이프-17은 개발도상국들을 상대로 나름대로 수출 실적도 올리고 있으며 파키스탄에서도 대량으로 운용 중인 전투기입니다. 그리고 튀르키예는 파키스탄을 끌어들여 중국의 항공 기술력을 공동 개발을 명목으로 흠수의 TFX를 완성하려 했었던 것이죠. 이러한 튀르키예의 의도가 들통나게 되자 중국 외교부에서 중국 정부는 언제나 군수품 수출에 대해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군수물자 수출관리법과 규정을 엄격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간접적으로 경고를 날리며 파키스탄과 튀르키예의 협력은 그대로 무산되어 버렸습니다. 현재 영국 BAE 시스템즈의 일부 협력을 받아 TFX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튀르키예이지만 완전한 5세대 전투기를 만드는 것은 무리라는 사실을 튀르키예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KF-21 기체를 넘겨받을 인도네시아를 사업에 끌어들여 한국의 전투기 기술을 빼돌리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이죠. 튀르키예의 양심 없는 짓도 그렇지만 이걸 또 좋다고 받아들이며 한국을 손절할 준비를 하고 있는 인도네시아도 생각이란 게 있는 나라인가 싶은데요. 하지만 인도네시아의 시도는 헛발질로 끝나고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게 훤한 상황입니다. 한국에서는 이미 인도네시아의 이러한 의도를 알아차리고 인도네시아 기술진에 대한 강력한 기술 접근 거부 조치를 내려 산업 스파이를 원천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KAI 측에서도 인도네시아의 미납금 지불이 확실하게 약속되지 않는다면 인도가 예정되어 있었던 시제 5호기를 인도네시아에 보내지 않을 거라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죠. 이대로 다음 협상에서 인도네시아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된다면 인도네시아는 섣부른 발언으로 한국도 잃고 튀르키예에서도 인도네시아를 받아줄 이유가 사라지게 되면서 인도네시아의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이 완전히 무산되어 버릴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인도네시아 국방부의 자충수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는데요. KF-21이 잘못될 거라 확신하고 있는 건지 다른 나라에서도 전투기를 사겠다고 난리를 치던 인도네시아는 얼마 전 드디어 새로운 전투기를 구입했다고 자랑스럽게 밝혔습니다. 문제는 그 전투기가 카타르에서 중고로 구입한 미라지 2000이었다는 점입니다. 지난 15일 인도네시아 국방부에서 카타르가 보유하고 있었던 미라지 2000 전투기 12대를 구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프랑스의 4세대 전투기인 미라지 2000은 1980년대 실전 배치되어 50년이 넘은 기체로 프랑스를 비롯해 몇몇 국가들에서 현역으로 운용 중이지만 부품이 단종되어 F-16이 6배에 달하는 비싼 유지비 때문에 프랑스에서도 구형 모델부터 퇴역을 진행하고 있는 기종입니다. 그런 전투기를 신품도 아니고 카타르에서 30년 동안 굴려왔던 중고 전투기를 조코이 대통령과 인도네시아 공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프라보워 국방부 장관의 주도하에 무려 12조 루피아, 하나로 약 1조 원가 되는 거금을 주고 도입했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방산비리를 의심해볼 법한데요. 인도네시아와 카타르 사이에서 미라지 2000 구입을 중개하고 있는 곳이 프랑스의 민간 기업이기에 국방부 장관이 프랑스의 로비를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프라보워 국방장관은 미라지 2000은 라팔 취득까지 갭을 메우기 위한 것으로 중고 기체라고 해도 카타르는 매우 작은 나라이므로 비행시간이 매우 적어 최소 15년은 더 운용할 수 있다. 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더니 UAE가 보유하고 있는 미라지 2000 전투기를 추가로 구입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F-21 분납금 재협상을 코앞에 두고 중고 전투기를 구매하기 위해 막대한 국방 예산을 지출한 행위에 진지하게 협상할 의지가 있는 건지 인도네시아에 대한 불신만 높아지고 있는데요. 아무리 반한 감정으로 선동하려 해도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은 이번 결정에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도네시아 국방부의 정책에 가장 우호적이었던 인도네시아 군사 매체인 조나 자카르타에서도 프라보어가 세계 일주를 했지만 카타르의 미라지 2000을 제외하곤 인도네시아에 전투기를 팔려는 사람이 없었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며 미라지 2000 도입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또한 조나 자카르타는 미라지 2000은 쓸모없는 고철 더미에 지나지 않는다 는 중국 군사 전문가의 발언을 인용하여 미라지 2000은 시대에 뒤떨어진 무가치한 전투기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인도네시아의 KF-21 사업 진행이 미적거렸던 원인 중 하나로 조코위 행정부와 국방부 간의 알력 다툼이 원인이라 언급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프라보어 국방장관의 행보를 통해 그 갈등이 표면으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실제로 프라보어 국방부 장관은 조코위 대통령과 두 번이나 대선에서 맞붙었던 정적이며 2019년 대선에서는 프라보어가 대선 불복을 선언하자 지지자들의 시위가 일어나 대규모 폭력 사태가 벌어지며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었죠. 최근에는 지지도가 높은 조코위 대통령에 협력하며 조코위의 후계자를 자처하고 있었지만 조코위 대통령의 임기가 1년을 남겨둔 지금 다음 대권에서 조코위 대통령을 누르고 전면으로 나서기 위해 조코위 정부의 업적으로 기록될 KF-X 사업을 무너뜨리고 튀르키예의 TF-X와 프랑스의 미라지 2000을 도입해 인도네시아의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을 자신의 업적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차세대 전투기의 행방이 점점 미궁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현재 KF-X 사업에서 미납한 금액은 7,700억 원가량입니다. 크다면 큰 금액이지만 성공이 보장된 차세대 전투기 사업의 동반자로서 함께하는 데에는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는 비용인데요. 푼돈을 아껴보겠다고 한국의 신뢰를 저버린 결과 인도네시아는 잘못된 전투기 구매에 수천억, 수조 원의 국방 예산을 탕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에 기다려달라 매달릴 명분도 남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번 최종 협상을 통해 인도네시아라는 쪽쇠를 벗어 던져버리고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탄두 중량만 8톤이 넘는 한국의 괴물 무기가 등장한다는 소식에 전 세계 방산업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현무 5탄도미사일 이양산에 돌입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건데요. 현무 5는 한국형 삼축체계 중 하나인 대량 응징 보복의 대표적인 수단으로 우리 군의 최종 목표인 적의 벙커를 폭파시키는 데 매우 적합한 무기입니다. 실제로 북한과 중국의 군사시설은 땅속 깊은 지하시설에 위치해 있어 지상에서 강력한 폭발을 일으키더라도 치명타를 입히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벙커버스터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이는 결국 우리 군의 최종 목표가 적의 기지를 날릴 수 있느냐이기 때문인데 실제로 현무 5도 유사시 북한 수뇌부가 집결하는 전쟁 지도부와 핵미사일 기지 등 핵심 시설을 타격하기 위해 개발됐습니다. 이런 이유로 북한에서는 한국의 미사일 전력이 강화될수록 그만큼 방호벽을 강화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북한의 3m 높이의 초대형 콘크리트 구조물이 존재합니다. 북한의 지하벙커는 화강암 지역을 굴착해 설계한 것으로 핵무기 방어가 가능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뿐 아니라 평양 지하철은 평균 깊이가 100m에 달하는 등 북한 전역이 요새화돼 있다고 표현할 정도로 전 뒤에 최소 6,000개 이상의 지하시설물을 건설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무 5는 핵무기가 없는 상황에서 최대한 핵무기와 비슷한 파괴력을 낼 수 있게 설계된 고중량 미사일로 최소 300km 이상 마하 10의 속도로 날아가서 지하 100m보다 깊은 갱도나 벙커 등 표적을 파괴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재래식 탄두이지만 9톤 정도면 어지간한 저위력 핵무기에 버금가는 파괴력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2월에는 안흥 시험장에서 현무 5 고위력 탄두미사일 추가 시험 발사가 있었는데요. 작년에 국군의 날 국방부가 공개한 현무 5의 시험 발사 영상을 보면 해당 미사일의 탄두 부분은 쐐기처럼 뾰족하게 설계돼 있습니다.
이는 유사시 100m 이상 깊이의 지하시설과 지휘 벌커도 뚫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주목할 점은 전시 임무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탄두를 바꿔 끼울 수 있도록 설계됐다는 겁니다. 따라서 공개된 쐐기식 벙커버스터형 탄두 외에도 엄청난 수의 자탄을 쏟아내 광범위한 지역을 파괴하는 확산탄두, 폭발 시 초고열 및 초고압으로 주변의 지상 지하시설을 순식간에 증발시켜버리는 열압력탄 등 다양하게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현재로서 현무5는 우리가 보유한 탄도미사일의 끝판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지방의 한 국도에서 촬영된 사진 한 장이 국내외 밀덕들 사이에서 엄청난 화제가 됐는데요. 지난 4월 한 일반인이 지역 한 국도에서 촬영한 사진을 보면 군용 의장 무늬로 도색된 트레일러가 담겼습니다. 미사일은 탑재되지 않았지만 기립 발사대 부분이 의장망으로 가려진 모습으로 분명 미사일 이동식 발사 차량 TEL이었습니다. 현재 온라인 커뮤니티 내에선 TEL 사진이 삭제된 상태이지만 다름 아닌 이 사진에 이목이 쏠린 건 TEL 위바퀴 개수 때문입니다. 당시 공개된 사진 속 트레일러의 바퀴는 총 12개였는데 트레일러를 견인하는 트럭까지 포함하면 TEL 위바퀴 수는 16에서 18개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국내에서 식별된 그 어떤 미사일 발사 차량보다 차체가 긴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한 가장 강력한 탄도미사일인 현무2C 발사 차량은 바퀴 10개로 구성됐는데, 이번에 우연히 모습을 드러낸 TEL은 이보다 1.5배 이상 큰 거대한 미사일을 탑재할 신형 발사 차량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차량에 탑재될 것으로 추정되는 무기가 바로 현무5로 현무2가 등장한 이후 20여 년 만에 개발된 장거리 전략 탄도미사일이라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실전 배치된 현무2도 미국의 에이테크მს나 러시아 이스칸데르 등 동급 단거리 전술탄도미사일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세계 최정상급 전술탄도미사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현무2A는 우리 기술로 독자 개발한 미사일 중에선 최초로 전방에 전진 배치하지 않아도 평양을 타격할 수 있는 300km급 사거리를 지녔고, 탄두 중량 역시 1T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에 더해 현무2B는 탄두 중량은 유지하면서도 북한의 주요 전략시설이 있는 평안북도와 자강도, 함경남도까지 타격할 수 있도록 사거리를 500km로 늘렸습니다. 2017년부터 실전 배치된 현무2C의 경우 사거리를 800km까지 늘려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런데 사실 현무2가 처음 등장했을 당시만 해도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이라는 족쇄 때문에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오랫동안 발전을 이루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2년 당시 한국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단판으로 사거리 제한을 800km로 연장하고 미사일 사거리와 탄두 중량을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는 이른바 트레이드오프 방식을 인정받았습니다. 이 합의 덕분에 한국은 사거리 800km 탄두 중량 500kg 미사일 또는 사거리 300km 탄두 중량 투티 미사일 같은 고중량 고체연료 발사체를 개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기에 더해 2017년, 2020년 두 차례에 걸친 추가 개정으로 사거리 800km 안에선 탄두 중량 제한이 없어졌고, 재작년엔 사거리 탄두 중량 제한 자체가 폐지됐습니다. 이로써 한국이 고체연료 방식의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길이 열린 겁니다. 미사일 족쇄가 풀린 한국은 이른바 현무5를 비롯해 다양한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기 시작했는데, 이와 관련해 에드는 핵탄두 개발이 불가능한 한국에서 사실상 핵무기급 위력의 미사일이 개발되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최신 탄도미사일 현무5의 위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현무5는 현무4처럼 다양한 플랫폼에서 발사할 수는 없지만 공격받는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핵무기와 다름없는 가공할 파괴력을 지녔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TEL이 실제로 현무5를 탑재하는 플랫폼이라면 이 미사일은 단거리 전술탄도미사일이라고 부를 수 없을 만큼 클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조금씩 공개된 정보를 종합해보면 현무5는 그야말로 괴물과도 같은 성능을 지닌 미사일로 추정됩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기존의 현무4 시리즈도 동급의 단거리 전술탄도미사일 가운데 가장 크고 강력한 축에 속했는데요.
현무 4제원은 단거리 전술탄도미사일의 범주를 크게 뛰어넘은 수준으로 평가되는데 길이는 10m를 조금 넘고 직경은 1m 안팎입니다. 그리고 현재 알려진 현무 5의 길이는 최소 16m, 직경 1.6m, 발사 중량은 36T에 달하고 1단 추진체의 추력은 75TF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13,000km 사거리를 자랑하는 미니트맨 2, 제원이 길이 18.2m, 직경 1.7m, 발사 중량 35.3T, 1단 추진체 추력 80TF인데요. 이를 감안하면 현무 5는 크기와 발사 중량, 추력 등 전반적인 측면에서 미국 ICBM에 근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 알려진 바에 따르면 현무 5의 사거리는 600km, 탄두 중량은 8에서 9T로 60m 두께 콘크리트를 뚫는다는 세계 최강 벙커버스터 폭탄 GVU-57보다는 가벼운 것으로 보입니다. GVU-57은 최대 20km 고도에서 자유 낙하 방식으로 목표물에 명중하는 반면 현무 5는 1000km 고도까지 치솟은 뒤 마하 10 이상 속도로 표적에 내리꽂힌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현무 5의 경우 탄두 자체의 파괴력도 크지만 초고속 낙하를 통해 탄두에 가해지는 운동에너지로 인공지진을 일으켜 지하시설을 초토화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핵을 사용하지 않고도 핵무기 같은 위력을 내는 재래식 무기를 만들었다는 평가가 나온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특히나 현무 5 추진체 성능은 탄두 위력을 원T 안팎으로 줄일 경우 ICBM에 준하는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데 이미 다단 로켓 기술을 충분히 갖춘 한국은 현무 5개량으로 3단 추진체 방식의 ICBM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기존 현무 5의 탄두를 줄이는 간단한 방식으로도 5,000km 이상 사거리를 구현하는 데 무리가 없습니다. 이 정도 사거리라면 주변 적선국의 주요 전략 거점을 효과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 현무 5에는 각종 신기술이 적용됐는데 대표적으로 INS와 GPS가 결합된 유도 기능으로 GPS가 완전히 무력화돼도 유도가 가능한 최신 레이더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탄도미사일 특성상 레이더가 1000도 이상인 고열을 견디고 레이더파를 투사하려면 특수한 소재로 만들어져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 에드와 한국재료연구원은 고온에서 안정적으로 레이더파를 투과할 수 있는 질화규소 비산화물 계열 위 소재를 개발해 이런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현무 50L 올해부터 본격 양산된다는 소식인데요. 군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시연 발사를 거쳐 개발이 마무리된 현무 5는 올해 말부터 양산에 돌입합니다. 이 관계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보훈공장에서 올해 말부터 연간 최대 70여 발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미사일사령부 예하 부대에 최대 200여 발을 배치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더해 해군이 보유할 합동화력함 에도 현무 5를 장착한다는 계획으로 앞서 하나오션이 마덱스 2023 공개한 합동화력함은 대형 이지스 구축함 크기인 배수량 8000T급으로 길이 150m, 폭 20여m에 달합니다. 이렇듯 현무 5의 본격적인 양산 소식이 들리면서 그 다음 단계인 현무 6RCS 연구 또한 착수할 것으로 보이면서 북한이 크게 긴장하고 있다는데요. 지하에 숨어든 북한 수뇌부를 가루로 만들 현무 5가 전력화될 날이 머지않은 만큼 이제 한국은 재래식 미사일 전력으로 북한 핵무기에 대한 억제력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